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경기 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오늘부터 9시 등교가 본격 시행이 됐죠. 찬반 논란의 우여곡절 끝에 시행되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생각하는 9시 등교의 반대 쟁점은 맞벌이 부부 자녀 문제라든가 등하굣길 안전 문제, 그리고 등교 시간만큼 하교 시간이 늦어진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오늘 본격 시행된 9시 등교. 아이들의 아침은 어떠했는지 궁금합니다. 아침밥도 먹고 여유롭게 등교길을 걸을 수 있었는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중고생들의 9시 등교, 교육적으로 좋은 선택일까요?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초중고생들의 9시 등교, 교육적으로 좋은 선택일까요?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 계시죠?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9월 1일 월요일 94.5 YTN 뉴스 FM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들리세요? 드라이빙 그 이상의 즐거움. BMW 드라이빙 센터. 지금 영종도에서 경험하세요.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친절한 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수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사드라고 그러죠, 사드. 네. 그러니까 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네. 미국의 그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핵심 요격 수단인데 한국 배치를 위해서 부지 조사가 이미 끝났다. 이렇게 알려졌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미국은 프로포즈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한국은 프로포즈를 받은 적이 없다고 없다. 우기는 그런 형국입니다. 연합뉴스가 오늘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미국이 사드 체계 한국 배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서 올해 초에 부지와 군사적 영향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마쳤다면서 사드 체계의 한국 배치 여부가 곧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에 대해서는 지난 2012년에 이어서 두 차례 조사를 한 것으로 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관련해서 최종 결정은 다음 달 열리는 한미 안보 협의회 이전에 최종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북한은 물론이고요.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서요.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 정부는 여전히 사드와 관련해서 미국으로부터 요청받은 바가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계속 같은 입장입니다. 현재까지는요. 예. 최근에 미국 국방부는요, 국내 언론 한 곳에 이 사드 부대의 한반도 영구 주둔까지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종합하면 이런 겁니다. 이 사드 배치를 위한 부지 조사를 우리 정부 몰래 미국이 했다는 건데요. 만약 그랬다면 상당히 좀 기형적인 모습입니다. 반대로 이 사실을 알면서 이런 해명을 하는 것이라면 국방부가 사실상 거짓말을 하는 거죠. 지난 6월이었습니다. 한미연합사령관과 이번 달에 방한했던 제임스 워커 국방부 부장관과 같은 책임 있는 미국 당국자들은요. 사드 배치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요. 미국의 사드 체계와 한국형 미사일인 방어 체계가 완벽하게 상호 운용성을 갖추는 것을 원한다는 의미라면서 우리 군이 사드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는 KBS 이사장 후보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서울대학교 이인호 명예교수가 KBS 이사회 이사장 후보로 추천이 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상당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요. 이기령 KBS 이사장 사태로 결석이 된 자리에 이인호 명예교수를 후보로 추천을 했습니다. 야당 측의 김재홍, 고남석 방송위원이 고삼석 방송위원이 안건에 반대하면서 퇴장을 했고요. 이런 가운데 여당 측 위원 3명의 찬성으로 가결이 됐습니다. 뉴라이트 특의 인사로 유명한 이인호 씨는 역사관과 사회적 편향성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얼마 전 문창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교회 발언과 관련해서요. 문 씨의 교회 강연을 보고 감동받았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적극적으로 두둔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2006년에는 친일과 독재 미화 논란을 일으켰던 역사교과서 한국 근대사를 출간한 교과서 포럼의 고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새정치민주연합하고 그다음에 전국 언론노조 KBS 본부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인호 교수의 뉴라이트 전력 그리고 할아버지의 친일 행적들을 들어서 이사장 임명을 반대하고 내정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KBS 새노조가 오늘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청와대가 개입해서 기획한 낙하산 이사라고 규정을 하고 내정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또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도 성명서를 냈는데요. 대표적인 친일파의 후예가 공영방송인 KBS 이사장으로 내정된 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역사에 대한 죄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회 쪽으로 가보죠. 오늘 정기국회가 열리는 날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해서 체포 동의안이 보고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철도 부품 제작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해서요. 체포 동의안이 오늘 오후에 열린 본회의에 보고가 됐습니다. 국회는 본회의 보고 이후에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에 체포 동의안을 무기명으로 표결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요. 오는 3일경 본회의를 열고 처리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세월호 특별법을 두고 여야가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본회의가 열린 거는 69일 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100일간 펼쳐질 정기국회 일정이 전혀 잡히지 않아서요. 상당한 난항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새누리당이 세월호 유가족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만나서 회담이 끝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네, 결론만 말씀드리면요. 조금 전 세월호 유가족들과 새누리당의 세 번째 만남을 가졌지만 30분도 안 돼서 결렬됐다고 합니다. 앞서서 어제 새누리당은요. 이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된 진상조사위원회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고수했습니다. 오늘 유가족을 만나기 전에 양보하지 않겠다고 미리 말하고 나선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유가족들도 어제 이 새누리당이 기존 안을 되풀이한다면 면담이 무의미하다면서 반박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가족대책위원회는요. 수사권과 기소권이 목적이 아니다. 그거는 진상규명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면서 진상규명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면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새누리당이 이 유족과 새정치 갈라치기에 일단 성공한 듯 보였지만 정작 유가족 설득에는 아직까지는 별로 성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이 자사고 재지정 문제입니다. 네. 서울시 교육청하고 교육부가 자사고 재지정 문제를 두고서 아주 정면으로 충돌을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자율형 사립고 8곳에 대해서 재지정을 취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는 당초 공지됐던 평가 지표 외에 새로운 지표를 추가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검토 자체를 안 하고 반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교육청은 그러나 이번에 나온 평가 결과는 기존 평가가 마무리된 뒤에 추가로 한 재평가가 아니라 자신들이 한 종합평가 결과로 한마디로 교육감의 권한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는 4일에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교육부 측에 지정 취소 협의를 요청하겠다고 밝힌 상태인데요. 관련해서 앞서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등 일부 교육단체들은요. 교육부가 발표한 자사고 평가 지표 표준안을 기초로 분석한 결과 25개 자사고 중에 16곳은 재지정 요건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사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9분을 가리키고 있는데 곧 이제 20분이 됩니다. 네, 딱 6시 20분이 됐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볼까요? 박화영 캐스터입니다.
네, 추석을 앞둔 주라 평소보다 좀 교통량이 많다고 생각하셔야겠습니다. 국회대로 외곽으로 나가는 부근, 영등포구청 부근에서 꽉 막혀 지나고 있고요. 신월 라디목 쪽으로 더디게 지납니다. 또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동작대교와 한강대교 사이 3차로에 사고까지 나서 뒤쪽으로 청담대교부터 서강대교까지 길게 밀리고요. 사고 지점으로는 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또 성수대교나 청담대교 모두 남단 쪽으로 밀려 있고요. 분당 수서로도 청담대교 쪽으로 장지 이전부터 탄천 1교까지 시속 20km 안팎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동탄 분기점, 기흥에서 수원, 달래내고개에서 서초까지 길게 밀려 있고요. 외곽으로는 반포에서 서초까지 비교적 짧은 구간, 시구간 안에서만 밀립니다. 지금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이용하는데 도리 분기점과 송내 사이 빗길입니다. 또 평촌이나 수암터널, 조남이나 도리 분기점, 소래터널에서 송내까지 차가 많아서 밀리고 있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오늘부터 정기 국회가 문을 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길어지면서 여야 의원들이 이 모처럼 얼굴을 맞이한 셈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국회 정상화는 아직 안개 속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으로 인한 갈등이 여전히 그대로이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세월호 전국에 대한 야당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민병두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셨습니까? 네. 네, 오늘 본회의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보고 있었죠? 네. 네, 그 외에는 다른 거 없었습니까? 730 재보선에서 원내에 진출한 의원들 선서 인사말 또 새 국무위원들 인사말 네. 이런 정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다른 이후에 의사 일정 같은 것은 아직 합의된 게 없고요. 현재 이틀 후에 이제 처리하기로 한 거는 대법관 인준 동의안 표결하고요. 예. 그다음에 송광호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두 가지는 합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 이후의 의사 일정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가 진전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장애의 투쟁을 이제 접었다 이렇게 알아도 되나요? 아니죠. 저희는 지금까지 대국민 홍보전 소통 이런 것을 해온 거고요. 예. 특히 이제 유민희 아빠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도달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비상행동을 조직한 것이죠. 예. 앞으로는 저희는 안전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더 토의하고 논의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예. 그러나 이제 그 이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세월호 특별법 문제는 정부 여당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정부 여당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의 어떤 계획을 갖다가 정할 겁니다. 네, 아직은 정하신 바가 없고요. 네. 네. 장외 투쟁을 접으신 건가요?라고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장외 투쟁이라 하면 예. 저희가 작년에 이제 원내외 병행 투쟁,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시민사회단체가 구청원 개혁을 요구하는 집회에 개별 참석,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장외 투쟁 이렇게 단계적 수순을 밟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일단 대국민 소통 홍보전 이런 단계라고 봐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의사 일정이 전혀 합의가 아직 안 됐으니까 그러면은 이 세월호 문제, 특별법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의사 일정의 합의는 어렵겠네요. 세월호 특별법은 대통령이 일단 약속을 한 것이죠. 5월 19일 날 대국민 담화에서 또 5월 16일 가족과의 면담에서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여한이 없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현재 상설 특검법 갖고는 진상조사를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대통령이 인지하고 있었던 상황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런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면 특히 정부 여당이 나서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정말 진상조사를 하고 다시는 4.16과 같은 참사가 나오지 않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를 갖다가 탈바꿈시키는 그런 노력을 갖다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만약에 이런 4.16 참사의 진상조사를 갖다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재발 방지책을 세우지 못해서 더 큰 비극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후퇴되고 또 얼마나 분열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다시 또 도래한다고 한다면 지금보다 더 극심한 분열이 또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사회적 연대를 갖다 형성한다고 할지라도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좀 민생 법안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급한 법안들이 많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법안 통과가 지연되는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새로 요구한 법들이 있죠. 뭐 20몇 개인가 있는 것 같은데 되게 서비스 산업 발전 법안, 선상 카지노 허용 법안, 영종도 제주도 카지노 허용 뭐 이런 유해 것들이 있죠. 예. 그래서 저는 그걸 최경환 노미스라고 하는데 흔히 그렇게 지금 언론에서는 표현하고 있지만 카지노 노미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카지노믹스다. 예. 네. 그런 경기 부양책 갖고는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도 어렵고 우리 산업을 고도화시키는 것도 힘들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 아울러 지금 DTI LTV 완화를 통한 가계 부채를 갖다 통해서 거래를 정상화하는 방식의 어떤 성장은 결국은 가계부채를 갖다 악화시키는 걸로 갈 거다. 그래서 좀 비관적입니다. 그래서 네. 우선 법안이 제출되면 네. 뭐 일부만 제출돼 있고 다른 법안은 또 제출도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예. 이제 봐야겠죠. 예. 그래서 지금 이런 법안들, 방금 말씀 그런 법안을 가지고서도 여야의 견해가 차이가 크고요. 예. 말하자면 이렇게 돈 논란을 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예. 지금 세월호 특별법 때문에 일체 지금 그쪽에는 접근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 세월호 특별법이 민생 법안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가 내년 예산에서 한 14% 정도 안전 예산을 갖다 배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안전이야말로 선진국으로 가는 우리 어떤 발판이 될 수가 있고 또 안전이야말로 민생이다. 이것은 민생이 아닌 이슈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알겠습니다.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회적 연대를 할 수 있는 진보 보수를 막는 범사회적 중재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더군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네, 지금 네. 이제 새누리당에서 예. 기소권 수사권은 자기들이 진상조사에 줄 수가 없다. 그러나 특검을 추천하는 절차 주체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있다 하는 뉘앙스를 풍기다가 예. 지난 주말부터 완전히 문을 닫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가족들을 거의 이제 굴복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그 회담도 끝이 나서 결별됐다면서요? 네, 30분 만에 끝났죠. 네.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하고 끝났는데. 네.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KBS 또 갤럽 총알고 또 우리 당의 민주정책연구원 조사를 보면 유가족의 뜻을 갖다가 반영하여 재협상해야 한다는 게 더 높단 말이에요. 네. 그 심지어 KBS 조사에서는 수사권 기소권을 다 보장하라 한 여론도 볼 수가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 새누리당이 좀 더 좀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갖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패가 뭔지 대안이 무엇인지 네. 이거 꺼내놓고 사회적인 토론에 붙여야 됩니다. 이것은 비밀 협상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유가족 대표랑 만나갖고 한두 시간 만나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만 네. 튼튼한 합의가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칼럼이든 사설이든 혹은 뭐 법조계 인사들이든 법학자들이든 이런 사람들이 새누리당이 내놓은 양보한 대안이 무엇인지 갖다 공개가 돼서 그걸 갖고 토론하고 또 유가족들도 현재 유가족 총회에서 결정된 거 이외에 다른 대안이 있는지 이런 걸 공개해서 사회적 토론을 거칠 때만 공고한 결정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사회적 중재가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사회적 중재가 필요하다. 예. 이거 누가 나서야 되나요 이거? 그래서 뭐 진보의 문제만도 아니고 보수만의 문제가 네. 아니잖아요. 우리 국가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우리 사회 이른바 지식인이라고 불리는 분들 또 양심적인 종교인이라고 불리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이 진보 보수를 망라해서 네. 좀 한 테이블에 앉아갖고 여야 유가족을 알겠습니다. 불러서 들어보고 사회적인 중재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요새 새정치민주연합에 말이죠. 예. 뭐 소명파, 온건파가 있습니까? 뭐 당연히 다양한 의견이 있죠. 오늘도 의원총회에서 그런 얘기도 했는데 이제 서명파라고 하는 분들은 네. 국회의원을 선출된 이상 네.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투쟁해야 한다 이런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당론이 정해지면 당론에 함께 갑니다. 네. 그런데 민주적인 정당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죠. 시간이 다 되고 가서 길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예. 도대체 우리나라에서는 언제까지 이렇게 당론 정치를 해야 됩니까? 아니, 당에서 지도부에서 결정하면 우르르 다 따라가는 게 말이죠. 이게 당내 독재거든요. 아니죠. 아시다시피 그런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은 우리는 그 국민 각자가 국민의 대표 아닙니까? 그다 충분한 토론을 네. 해왔고요. 네. 충분한 토론을 해왔고 토론을 해온 과정에서 네. 필요하면 당론을 정하는 것이고요. 또 오늘 같은 경우도 당 지도부가 어떤 방침을 정한 것에 대해서 네. 그것을 가 안으로 놓고 네. 또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의원들이 네. 의견 개진을 통해서 최종적인 결정에 또 이르렀는데 그 과정이 어떤 그 집단 지성을 모아가는 과정이니까 민주적 정당에서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글쎄요. 그런데 이제 각자 견해가 다른 국회의원들은 국회법이 있지 않습니까? 다 자유 투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양심에 따라서. 당의 지금 구속적 당론을 정한 건 아니죠. 네. 지금 어떤 갈수록 저희가 이제 구속적 당론이라고 하죠. 지금 말씀하신 걸. 구속적 당론은 그 위헌이에요. 개인의 의사를 갖다 구속한다는 거죠. 네, 당론으로. 예. 양심의 자유를 짓밟는 겁니다, 그건. 근데 구속적 당론은 이제 거의 지난번 대선 총선을 거치면서 되게 주요 정당들이 그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구속적 당론을 지향한다 이렇게 방침을 정해왔죠. 네. 아무튼 간에 이제 이 당내 의견으로 인해서 당내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발현되는 자체에 대해서는 나쁘다고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새누리당도 지금 지난번에 연찬회에서 자유로운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예. 진상조사위원회 수사권 기소권을 주는 것이 전혀 헌법 체계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다. 검사 출신 국회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고 또 더 많은 양보를 하라 하는 얘기들도 많이 써져 나올 네, 예. 것 같아요. 그 양쪽 정당이 마찬가지예요. 양쪽에서 다 예. 그런 의견들이 분출돼 갖고 예. 국회의원 저 지금 좋은 말씀인데 국회도 진짜 의원 개개인이 자유롭게 토론해가면서 여야를 떠나서 네. 울타리에만 토론하지 말고 상대방 의원들하고 만나서 토론해가면서 네. 정말 국가 개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4.16 이후 사회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정말 양심을 걸고 토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이고, 국회법에 따면 못이 박혀 있어요. 헌법에도 그렇게 돼 있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런 풍토가 아직 안 돼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국회가 다시 열린 건 다행인데 그 국회 내에서 이 앞에도 말씀하셨지만 뭐 경제 관련 법률이라든가 야당이 주장하고 싶으신 게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뭐 야당이 협조 안 하면 법 하나도 통과 못 시킵니다. 그렇죠? 그렇지는 않고요. 네. 이제 또 국회 선진화법이 네. 정부의 기능을 무력화시킨다 하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거보다도 이제 야당이 권한이 세기 때문에. 법으로 야당의 입장에서는 투쟁 무기가 다 사라진 것이 국회 선진화법입니다. 아, 그래요? 인사 문제 같은 경우는 인사 문제. 제동을 걸 수가 없고 자동 상정이 되니까요. 네. 국회. 그러니까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그 자동 상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예, 그리고 예산안 같은 경우도 12월 1일 날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 갖다가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부 원안대로 그대로 통과되게 되어 있죠. 네, 예,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은 야당이 어떤 정부를 견제하는데 굉장히 한계로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산안의 경우에 또 그런 점이 있겠군요. 네, 예산과 인사 두 가지 부분은 굉장히 야당으로서는 견제 기능을 거의 갖출 수가 없죠. 하여튼 요즘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좀 반전을 시킬 수 있는 만한 무슨 역할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변화와 혁신 항상 참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네. 요 국면이 지나면 네. 또 새로운 모습을 선보이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반전의 기회를 만드셔야 되지 않을까요? 네. 네, 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민병두 의원이었습니다. 삼성 신도시 분양 속보입니다. 눈앞엔 골프장 조망, 단지 앞엔 초중고교와 도서관, 중심 상업시설까지 가까운 968세대 대단지가 옵니다. 상위 40개 건설사 중 부채 비율이 두 번째로 낮다는 그 동일이죠? 삼성이 아껴둔 중소형 대단지, 고양 삼성 7블럭, 동일 스위트 1차. 문의 02381-7373. 네, 초중고생들의 9시 등교. 교육적으로 좋은 선택일까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1565번님께서는요, 중3, 고3 아이들 오늘 아침부터 9시 등교했는데,
출근하는 엄마인 저는 불편하고 신경 쓰였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네, 2551번님께서는요. 좋은 법인 것 같습니다. 꼭 오랜 시간 아이들을 학교에 붙잡아 둘 게 아니라 효율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양한 의견들을 주시고 계시죠.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상담 전문가인 이호선 박사입니다. 우리가 거울 앞에 서서 고개를 들어 보면 거기 자기가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아주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공통적인 이야기들 또 그 결과들이 이렇게 추출이 되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본 현대인들이 거의 없어요. 이 자기 자신 속에서 생존을 발견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방식은 뭐냐? 거울 앞에 서는 겁니다. 내 속에서 답을 찾는 것, 그리고 나를 위로하는 것, 이런 자기 효능감, 내가 잘 해낼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된다면 그 순간 더불어 사는 세상, 21세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초중고생들의 9시 등교 교육적으로 좋은 선택일까요? 하는 질문에 대해서 0934번님께서는 찬성입니다. 사교육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적어주셨는데요. 4868번님께서는 9시 등교 반대입니다. 아침 등교 시간이 늦춰지면 그만큼 학생들이 심야에 개인 시간이 늘어나므로 학교 수업이 더 소홀해질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군요. 네, 우물정 0945번으로 많은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들어갑니다. 네,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그 진원지가 바로 제주도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좀 특이한데요. 제주도의 땅을 사들이는 외국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그중에서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43%라고 합니다. 제주도에 중국 투자자들이 몰리는 이유 무엇일까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시죠. 새누리당의 김희국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주도에서 땅을 사들이는 외국인들이 많다는데 이게 왜 그렇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 외국 사람들이 제주도에 산 토지는 760만 제곱미터인데요. 네. 금년에는 6월까지 1373만 제곱미터를 샀습니다. 특히 중국인들은 2009년도에는 2만 제곱미터밖에 사지 않았지만 금년은 6월까지 592만 제곱미터를 사서 외국인들이 산 토지 중에 각 절반 가까이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중국 사람들이 참 땅에 대해서 관심이 많나요? 예. 제주도를 특별히 좋아하나 봐요. 현상은 네. 제주도가 2010년부터 예. 2018년까지 그 부동산 투자 이민제라는 제도를 시행한 이후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예. 이 제도의 내용은 투자 금액 기준으로 미화 50만 달러 또는 하나 기준으로 5억 이상 투자를 하고 우리나라에 5년간 체류를 하면은 영주권을 주는 제도인데요. 네. 이 제도를 하고 난 다음에 4년 가까이 지난 오늘 현재 외국인들이 1076건에 7천억 가량 투자했는데 사람 기준으로 하면 중국인들이 99%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현상에 따르는 부작용 같은 거 없을까요? 예, 이런 현상에 대해서 각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네. 지금, 그러나 성과 지표라는 것이 몇 건의 투자가 얼마 되었다, 요렇게만 지금 한정이 돼 있고, 네. 이 투자의 효과, 즉,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또 지역 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이 조사 자체가 없기 때문에 과연 이 투자가 우리가 기대했던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왜 해외에서는 다른 나라의 경우에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예, 80년대 후반 90년대 초에 일본인들이 호주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예. 근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게 되니까 일본 사람들은 자국 비행기를 타고 와서 일본인 소유 호텔에서 일본인 소유 식당에서 밥 먹고 쇼핑까지도 일본인 소유에서 해버리니까 네. 호주는 투자는 늘었는데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중국 돈들이 참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영향력도 커지고요. 예. 자, 순기능이 많을까요? 역기능이 많을까요? 지금 FDI에서 외국인의 직접 투자가 늘어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과연 그 투자가 우리가 원했던 대로 우리 지역의 일자리를 늘리고 또 지역 경제에 크게 도움이 돼야만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투자 금액이 많다 하더라도 순이익이 적게 된다면 그 껍데기만 가지고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할까요? 부동산 투자 임제 같은 거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예. 외국인에 대한 그 토지 취득의 규모 내지는 상한을 둘 건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처럼 아무 한계도 없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토지 취득을 허가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최근 제주도에서는 네. 이 문제를 위해서 영주권 총량제, 즉 6천 건 이상은 안 하겠다. 네. 또 투자 금액도 5억에서 10억으로 올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예. 이거는 그냥 단순한 수치에 대한 이야기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투자 효과가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지 좀 검증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기요,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네. 새누리당이 오늘 저 세월호 유가족들 만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근데 30분도 안 돼서 이제 파행이 됐다면서요? 예, 그건 아마 오늘 제가 알기로는 세 번째 만남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서로 간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새누리당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새누리당은 계속 그렇게 이제 몰라라 하는 식으로 가는 건 아니겠죠, 설마? 그렇습니다. 우리 네. 새누리당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은 국민 전체의 건강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더 많은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국회가 아직 정상적으로 이제 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못 주고 있거든요. 아직 의사 일정도 합의를 못 보지 않았습니까? 예, 오늘 개회식을 가졌고 예. 의장께서도 간곡한 당부가 있었고 또 지금까지 많은 국민이나 또 여론으로부터 질타가 있었기 때문에 예.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예.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일정을 잡을 걸로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김희국 의원이었습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긴급 인터뷰입니다. 오늘 9.11 부동산 대책이 네, 9.11이죠. 9.11이 아니죠. 9.1입니다.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죠. 정부가 재건축 연한을 줄이고 주택 공급량 조절에 나서고요. 이렇게 부동산 시장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과연 부동산 시장 어떻게 살아날까요? 매일경제 최경옥 논설위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정부가 발표한 9.1 부동산 대책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한마디로 요약하면 공급은 줄이고 수요는 늘리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이 공급 부분에서는 앞으로 3년간 신도시와 같은 대규모 택지 공급을 중단하고 서울의 재건축 연한을 기존에 40년이죠. 예. 이거를 10년 줄여서 30년만 지나면 재건축을 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예. 지금 그 2기 신도시들은 사업이 중단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이처럼 이 수요가 없는 외곽 지역 주택 공급은 줄이고요.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해서 도심 지역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쉽게 얘기하면 앞으로 새 집 많이 안 지을 거다. 지금 있는 집 중에서 골라서 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또 수요 측면에서는요. 청약제도를 대수술해서요.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만 돼도 청약 자격을 주는 방식으로 대상자를 대폭 늘렸습니다. 또 이 무주택자에 대한 가점제를 폐지해서 1주택자나 2주택 보유자라도 청약을 좀 해볼까 하는 그 구미를 좀 당기게 했고요. 네. 전매기간 또 의무 거주기간 한 1, 2년씩 줄였거든요. 네. 이렇게 하면 손바뀜이 활발해지는 거죠. 즉 주택 분양 시장에서 청약을 받아서 단기간에 차익을 남기게 해주겠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투기적인 요소를 용인하겠다 이렇게 풀이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재건축 연한을 30년으로 줄였다고 하면은 재건축이 이루어질 만한 곳이 어떤 곳들일까요? 통상적으로 재건축하면은 강남 지역을 많이 떠올리시죠? 예.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지금 강남보다는 목동과 상계동이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됩니다. 네. 지금 1987년부터 91년 사이에 준공한 서울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24만 8천 가구 정도 되는데요. 예. 이 중에 이제 강남권 아파트가 3만 7천 가구, 또 목동이 2만 6천 가구, 상계동이 한 4만 가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강남 비강남권으로 나누면요, 비강남권이 더 많고요. 무엇보다도 이미 서울시가 뉴타운을 지정 해제하거나 중단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시장의 관심이 재건축 재개발로 쏠릴 수밖에 없고요. 이 때문에 당분간 재건축 시장이 부동산 시장을 선도할 전망입니다. 네. 일산이라든가 분당 같은 곳들도 신도시 이 지역 아닌가요? 그 당시에 그 무렵에 예, 일기 신도시들인데요. 예, 이들 예. 지역은 아직 재건축을 하기에는 좀 시간이 아직- 남아 있고요. 네. 다만 이들 지역에서는 이제 그동안 수직 리모델링이 많이 그 얘기가 됐었죠. 근데 네. 이제 수직 리모델링은 사실은 아직까지 안전 문제에 큰 그 우려가 아직 거치지 않고 있고 예. 또 일산 분당 지역에서는 그 수직 리모델링 그 증축에 대한 법은 이미 다 개선이 됐거든요. 근데 네. 이제 아직 업자들이 그러니까 직접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그걸 시도하지 않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좀 기술이나 또는 안전성 문제에서는 좀 더 발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신도시라든가 뭐 이런 거 이제 새로 안 한다, 중단한다 이렇게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거는 역시 이제 공급을 줄이겠다는 뜻이로군요. 예, 그 2006년 10월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지금 한 8년 정도 장기 침체를 겪고 있는데요. 예.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2008년부터 이 공급 과잉이 지속되고 있어서 그렇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예. 최근 5년간의 허가를 받고도 착공을 하지 않은 물량이 공공에서 43만 가구, 예. 민간에서 한 50만 가구 되거든요. 예. 합치면 거의 90만 가구에 육박하는데 예.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3년 정도는 택지 공급을 중단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올 7월까지 주택 인허가 물량이 26만 4천 가구인데요. 지난해 그 같은 기간보다 한 22% 늘었습니다. 그래서 장래에 앞으로는 대규모 택지 공급이 없다는 것을 미리 예고함으로써 시장 회복기를 틈타서 또 공급이 과도하게 늘어날 수 있거든요. 네. 이런 불안 요인을 미리 차단하겠다 이런 의도로 읽혀집니다. 뭐 공급을 많이 한다고 해야 이 건설업 쪽에서는 또 활성화가 된다고 그러는데요. 네네. 이 건설공사가 많이 늘지는 않겠네 그러면? 근데 이제 재건축 건설사 쪽이나 입장에서는 지난 한 8년 동안 부동산 시장 침체 때문에 예. 사실은 땅을 갖고 또는 그 건축 허가를 받아놓고 지금 거의 죽고 있는 건설사들이 훨씬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차라리 시장이 공급이 이렇게 좀 강제로라도 줄어서 시장이 좀 회복이 되면 지금 갖고 있는 택지나 지금 갖고 있는 미분양 물량을 털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더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주택자 청약 가점 제도를 사실상 폐지한다는 이야기는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좀 쉽게 유주택자들도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중소형 민간 아파트 청약은 60%는 추첨으로 하고요. 네. 40%는 무주택자한테 먼저 가점을 주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네. 이 제도 때문에 사실은 1주택자나 2주택자들은 아예 청약을 포기해버리는 사례가 많았고요. 예. 이 때문에 최근 1년간 청약 가점제가 적용된 아파트 중에서 1, 2순위 정도의 청약이 마감된 곳이 36%에 불과할 정도입니다. 네. 따라서 이제 앞으로는 무주택자라고 해서 받는 가점을 주는 제도는 없어지고 1주택자나 2주택자도 차별 없이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뜻이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그 수도권에서 청약통장 가입 후 1년만 지나면 청약 1순위 자격을 주도록 했습니다. 과거에는 2년 정도 있어야 됐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해서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한 1,676만 명인데요. 네. 이 중에 수도권 1순위 가입자가 무려 722만 명이 됩니다. 와. 예, 한 200만 명 늘어나거든요. 예. 여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까지 주택 구입 시장에 적극 뛰어들게 되기 때문에 네. 앞으로 뭐 위례나 동탄, 이신도시 등
이 수도권 청약 전쟁이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청약예금 가입자가 그동안에는 이제 자기가 넣은 돈에 맞춰서 주택 규모를 몇 평이냐를 선택할 수 있었잖아요. 예. 요걸 지금 바꿨거든요. 이번에 없어졌거든요. 아, 그 그래서 제한을 없애버렸어요? 예. 주택 면적을 바꿀 때 이 적용하던 제약이 사라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중대형 아파트 인기도 좀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또 뭐 그런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부동산 경기 살아납니까? 글쎄요, 분양 시장에 이번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네. 분양 시장을 활성화할 유인책은 많이 나왔는데 예. 기존의 이 주택 거래를 활성화할 뚜렷한 대책은 눈에 띄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정부가 이제 부동산 종합 대책을 내놓은 게 이번으로 5번째인데요. 예. 대책을 이렇게 여러 번 내놔도 시장에서 잘 안 먹히는 이유가 국회에서 막혀서 그렇습니다. 아하. 네, 지난 정부 때부터 정부가 풀겠다고 했던 게 분양가 상한제, 또 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금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2년 가까이 국회에 묶여 있고요. 예. 이 같은 법에 대해서는 야당이 아주 완고합니다. 예. 이거는 시급한 민생 법안이 아니라 민생 법안을 가장한 부자 특혜 법안이다. 이런 게 야당의 시각이고요. 예. 심지어는 이 월세 세입자의 소득공제를 도와주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도 처리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국회가 아예 일을 안 하고 있어서 그렇긴 한데요. 예. 야당의 반대가 이렇게 거센 상황에서는 정부가 아무리 대책을 내놔도 법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매번 막힐 수밖에 없고요. 예. 이번 대책도 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등 관련법 개정이 따라져야 하는데 네. 현재 국회 상태로 보면 이제 부지 하세월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아무리 좋은 대책도 이 타이밍을 놓치면 효과를 보기 어렵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 온기가 퍼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회가 일을 좀 해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국회는요. 네. 이쪽이 정권 잡아서 잘 되는 꼴 못 보겠다. 다음에 저쪽이 정권 잡으면 또 그 정권 잘 되는 꼴 못 보겠다. 이런 식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정치가 이런 식이면 부동산뿐만 아니라 경제 자체가 살아날 수가 없죠. 네. 그냥 상대 잘 되면 꼴을 못 보는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서로 꼴을 못 보는 건 좋은데 그 네. 사이에서 죽어나는 건 경제고 국민이니까. 그러군요. 이게 참 큰 문제죠. 알겠습니다. 저 마지막으로요. 최경환 경제부총리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만났다는데 무슨 얘기했답니까? 최경환 경제부총리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제 한강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공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네. 기재부 이제 1차관하고 서울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 태스크포스에서는 한강 종합 개발 사업은 물론이고 그 삼성동 무역센터 일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뭐 한류 중심지화, 이 한강 주변 개발 사업을 포괄적으로 논의하자 이렇게 했는데요. 네. 지난번에 정부가 이제 투자 활성화, 관광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남산에 뭐 케이블카 건설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서울시가 같이 협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해야 된다는 거고, 박원순 시장도 이제 선유도나 밤섬, 색강, 노들섬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관광 상품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었는데 예. 중앙 정부가 이제 돈을 대준다고 하니까 좋다 이렇게 합의를 한 거고. 네. 사실 지난번에 현호석 경제부총리 때는 이 무상보육 예산 관련해서 워낙 첨예하게 맞붙다 보니까 아예 만나지도 않았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일단 만났으니까 다행인데 문제는 이제 최경환 경제부총리하고 박원순 시장 간에는 사실 한강보다 훨씬 더 넓은 인식과 이 철학의 간극이 있습니다. 네. 당장 한강 개발만 해도 최 부총리는 개발을 통한 관광 활성화, 박 시장은 자연 생태계 회복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용산이라든가 삼성동 한전부지 등에 대해서 더 큰 그림이 나와야 과연 시너지가 날지 한강 개발 활성화가 될지 네. 그런 게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네. 이 두 사람 사이에서는 서로 상대방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그런 일은 안 생겨야 되겠네. 아, 진짜 서울시하고 중앙정부가 그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네. 중앙정부하고 지자체가 잘 협의를 해야 되는데 네. 잘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매일경제의 최경옥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반도여보라 김현욱입니다. 역시 동탄이 신도시 하면 시범단지죠. 10월 시범단지의 마지막 유보라 아이비파크 4.0이 찾아옵니다. KTX 동탄역과 중앙공원, 게다가 복합화 초교 혜택까지. 와우! 역시 마지막이라 더 대단하네요. 반도 유보라 아이비파크 4.0 문의 031-8003-1800. 네, 초중고생들의 9시 등교 교육적으로 좋은 선택일까요? 하는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6177번님께서는 더 잠을 잘 잘 수 있어서 좋다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군요. 많은 견해들이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물정 공구사업은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